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의존도가 이 중국과 우리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 상당히 기대도 좀 했었어요. 네, 네. 뭐 역시나 견해차만 확인했다고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중국 외교 대화 채널 그 작동은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 중국은 사실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한국민의 민심을 잃어버린 게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는 한국을 사드 때 너무 밀어붙여서 오히려 미국 쪽으로 너무 경사되게 만들었다는 자체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사실상 계속 미국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잖아요. 네. 중국이 한국이 미중사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적어도 한국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정도의 자율성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처럼 미국의 전위대가 됐을 때는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뭐 무역이 중국에 대해서 30% 의존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거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제조업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1,05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중국에, 그러니까 무역이 30%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의 주요 수출품 중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50%가 넘는 것이 1,055개고요. 75%를 의존하고 있는 게 한 5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저는 이렇게 지나치게 의존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걸 치밀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이걸 잘라버리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더 이상 가망 없이 미국으로 갔다라는 순간에 누굴 때리겠습니까? 제일 약한 게 우리거든요. 요소수 사태, 사드는 의도적으로 공격한 거잖아요. 요소수 사태, 요소수는 우리가 중국한테 엄청나게 했는데 그거는 불똥이 튄 겁니다. 중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공급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 물론 다양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기업들한테 제일 싼 곳에서 요소수를 사오겠죠. 근데 그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게 우리의 대책을 마련은 해야 되지만 끊어버리면 중국이 우리를 때릴 수 있는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속도 조절도 하고 우리가 실리를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이 금방 말씀하신 이 사드 제재에 대해서 좀 너무 가하지 않았나 이런 이 우려 섞인 그 대세김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스탠스에 대한 중국 측의 좀 적극적인 대응이랄까요? 그런 거는 아직 크지 않는 모양이죠. 예,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3년임도 있었고 팬데믹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동남아에서 만났을 때요. 그때 사실 발리는 안 갔죠. 아이펙에는 안 갔고요. 아니요, G20 때 맞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만났을 때 이제 우리는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에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진정한 다자주의는 뭐냐면 진영 다자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영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진영 외교를 하고 중국이 오히려 진정한 다자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중국의 고유의 전략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가야지 편을 가르고 진영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한국이 그런 진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정상 순방 여기가 나토 정상회담 참여였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의 최상목 경제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중국의 호황에 기대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으로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냐. 물론 황구시보는 야단이 났습니다. 기관지에서 막 한국을 굉장히 공격했는데 중국 외교부 성명은 굉장히 우회적이었고 좀 점잖다 그럴까요? 뭐라 그랬냐면 한중이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은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시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세련됐지만 어떻게 하면 굉장히 무언의 경고인 겁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이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확실히 붙어야 중국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중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갈 경우에 중국이 사실상 그것을 경고하는 먼저 우선 타겟이 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편을 정했는데 편해질 것인가? 저는 한중 관계 불편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가치 외교는 가치가 없습니다. 실리 외교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가 틈만 나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편을 정하고 가치 외교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국익에는 결코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기시다 내각이 들어오면서 뭐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안보문서 개정을 또 반경 능력을 갖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이 대환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 우려를 표명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인정되는 꼴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요. 어떻게 보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의 미국의 사실 안보 우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미국한테 대들다가 도전하다가 한 방에 날아간 게 환율 공격이었고요.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이게 사실은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한 방 맞아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속에는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데 미국이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 거에서 패하거나 또는 이제 지금 일본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승리하거나 또는 미국이 아시아를 버리고 가버리면 일본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미래에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건데 일본한테 최고의 조건은 뭐냐면 미중이 사이가 나쁠 때 미국을 돕는다는 의미로 자기의 국력을 보통 국가화하고 정상 국가화한다는 것이 일본의 최고의 찬스로 보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해서 미국의 무기나에 사실 첫 번째 출발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를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푸는 거잖아요. 풀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데 일본은 그거는 그러면서 자기 힘을 키워서 지금 중국을 미국하고 견제하던 동시에 만약에 그 미국이 떠나거나 미국이 져도 중국한테 자기가 먹히지 않겠다라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수밖에 없죠. 특히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아베부터 지금 기시다까지 일본의 미래는 뭐 일본의 정치 자체가 보수 여당이 거의 일당 독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 시점에서 자기가 재무장하는 것이 최고의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국제사회가 상당히 그것을 갖다가 막아왔는데 이제 본물이 터졌다. 본물이 터지고 왜냐하면 미국이 막은 게 제일 크게 컸죠. 미국이 일본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헌법도 통제했는데 미국이 이번에 반격 능력을 최고로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국가로 가는 것을 미국이 지금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금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오히려 지금은 아니죠. 이제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바보처럼 우크라이나를 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 많던 유럽도 지금 미국 곁에 서 있고 저렇게 하니까 또 일본도 지금 미국 서 있고 한국도 저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외교적으로는 좀 유리하죠. 우크라이나 하니까 제가 한번 들은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엄청난 군산복합제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유럽은 별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빨리 휴전해서 좋겠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는 자기 안보가 바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중국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중국한테도 실망하고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꼈죠. 그 찬스를 미국이 이용해서 유럽을 결집시킨 건 많았는데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값싸게 러시아로부터 받던 천연가스도 미국이 LNG 선을 통해 가지고 비싸게 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복합체 미국이 늘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위기 상황은 미국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특히 미국의 군산복합체한테는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은 에너지 위기도 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지난번에 환율을 증가시키면서 또 유럽은 경제 흔들렸어요. 독일까지 흔들렸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다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쟁 중에 미국만 다 덕을 보고 유럽은 이렇게 되는 거. 유럽은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만하기를 원하죠. 원래는 그나마 에너지 비축도 있고 또 최근에 따뜻해서 에너지 위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음 해까지 넘어가면 유럽은 또 이것을 경제 위기로 또 에너지 위기를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한국적 해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식. 뭐냐면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참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 정도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힘을 쏟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복해버리면 다시 나토와 경계선을 마주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 정복하면 또 이것이 러시아와 진영을 맞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도 유럽도 서방도 우크라이나를 한국처럼 완충지대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를 분단시켜서 거기에다 정전 협정을 만들어서 이게 딱 남북한이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다 지칠 때.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러시아는 다 달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에 동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협정 그게 자치권 정도만 주고 나토에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원래 그게 전쟁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젤렌스키는 다 동우크라이나까지 차지해야 하고 크림반도까지 가져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휴전 안 원하기로 했잖아요. 분단으로 간다고. 근데 결국 전쟁 다 하니까 유엔하고 미국에서 그냥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유전협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더 이상 너 우크라이나 지원 못 해준다. 정전해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지금 한국식 해법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전쟁이 한 2, 3년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그렇죠. 공방전 했던 건 1년이에요. 뒤에 2년은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1인치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전쟁의 형태로 갈 것이다. 소모전으로. 참호전으로 갈 것이다.